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8일 오후 1시입니다. 사입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자말인데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입이 기자를 가리킬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자 비슷한데 사실은 사기꾼이란 이야기입니다. 기자 비슷한데 선동꾼이란 이야기입니다. 기자 비슷한데 부패한 놈이란 이야기입니다. 기자 비슷한데 반역자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이비 기자 전성시대입니다. 5.16을 부른 게 한 원인이 장면 정부 때 사이비 기자들의 횡포였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군인들이 맨 처음 한 게 깡패하고 사이비 기자들 잡아넣는 것이었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이비 기자, 선동 언론, 좌익 정치 세력이 합작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로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 사건은 국민들의 공정한 투표 행위를 방해하여 정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쿠데타적 사건이고 헌정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덮어서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투표 직전에 터뜨리는 데 가담한 이들은 경제지 기자 출신 김만배, 언론련 위원장 출신 신학님, 이자도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뉴스타파, MBC, JTBC, KBS, YTN, 경향신문, 한겨레, 그리고 이재명 세력 등입니다. 여기서 사이비 기자들이 이런 쿠데타적 사건의 주력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아니란 뜻인데 이들은 기자나 언론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기자도 언론도 아니고 선동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의 특권을 악용해 가지고 좌익 정권을 연장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정변 세력입니다. 군대가 무기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나 사이비 기자들이 가짜뉴스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는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대역죄, 영어로 하면 high treason. 대역죄는 보통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대통령을 죽이거나 아니면 왕을 몰아내는 이런 행위를 보통 대역죄, 역적 중에서 가장 큰 역적죄라는 그런 뜻이죠. 이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주로 사이비 기자들입니다. 신학님이 김만배의 거짓말을 기사화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1억 6,500만 원은 요사이 사이비 기자들의 부패상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한국의 좌익 기득권 세력은 그 속성이 부패 반역 집단이고 이 집단의 핵심에 사이비 기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가 자신이 살기 위하여는 윤석열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부패 사이비 기자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유포시켜서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이기도록 한 것은 쫓기고 있는 범인이 형사를 함정에 빠뜨리고 경찰서를 공격한 것과 같은 도발로서 국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범죄도시 같은 민주당이 이들의 배후 세력이므로 헌법 제8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민주당을 해산시키는 것을 검토할 때입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면 해산 사유가 됩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지금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대한민국의 적인 김정은 정권을 편들고 있으니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요인입니다. 사이비 기자들과 선동 언론은 좌익 이념으로 무장해가지고 그동안 광우병 선동, 세월호 선동, 박근혜 탄핵 때의 선동, 윤석열 낙선 공작,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 선동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데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이비 기자들의 횡포가 5.16 군사혁명을 부른 한 요인이었습니다. 5.16 당시의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이때가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3대 매체는
신문, 라디오, 영화였습니다. 이 서민 가구의 55%가 신문을 보고 있었고 51%가 라디오를 갖고 있었고 45%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군사혁명정부는 집권하자마자 5월 28일 언론 정비를 합니다.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신문, 잡지, 통신사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강제 정비 조치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64개의 신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15개만 살렸어요. 지방에서는 51개의 신문사 중에서 24개만 살렸습니다. 중앙에 있는 통신사가 무려 252개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가 살았습니다. 지방통신사 64개는 전부 폐쇄했습니다. 355개나 되는 주간지 가운데는 31개가 남았고 130개 지방 주간지 가운데서는 1개만 살렸습니다. 당시 공보부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언론사는 등록증을 반납하는 동시에 기자증을 회수하고 근무 일체의 취재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16개의 통신사가 활동한 민주당 정권 시절에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기자증을 팔았습니다. 많은 기자들은 공갈배가 되어 먹고 살았습니다. 혁명 주체 세력의 한 사람인 박종규 소령도 혁명 모의를 하고 다닐 때 한 통신사로부터 가짜 사진 기자증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이비 기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이비 기자들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치부하고 또 권력에 가담해가지고 이권을 노리는 사이비 기자들 아닙니까? 자, 다시 이야기를 돌리겠습니다. 사이비 기자들의 횡포가 5.16 군사혁명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요사이는 언론의 그 양상이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언론과 접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보다 더 긴 언론의 영향을 받는 규모가 훨씬 더 커졌으니까 이 사이비 기자들의 횡포는 그 심각성이 더하다는 거죠. 그만큼 사이비 기자들의 숙청에 대한 국민적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배 기자들이 싸워서 얻은 언론 자유를 공짜로 즐기면서 이들 사이비 기자들은 언론 자유를 선동에 악용하고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이비 기자 숙청은 지체할 수 없는 과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KBS와 MBC 같은 공중파 방송이 사이비 기자화 되어가지고 국민의 적이 되었으니까 공중파의 주인인 국가와 국민들이 응징에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선 공작 사건에 가담한 기자들을 추방하고 방송사를 문 닫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언론 개혁 없이는 체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이비 기자 전성 시절이니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악용하는 이 기자들은 그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해직도 되고 감옥에도 갔던 그 선배 기자들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기자 전성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